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8월 7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마이뉴스의 이주영 기자와 함께 오늘 방송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NS 한 뉴스 가야죠. 자, 첫 소식 어떤 건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오자회담을 열자고 어제 제안했는데요. 앞서 지난 3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단독 회담을 요구하고 이틀 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3자 회담을 수정 제안한 것과 관련해 오자회담을 하자고 역제안한 것입니다. 트위터 여론은 청와대 오자회담 제안을 그리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왜 박 대통령은 단독으로 말을 못하나요? 라고 지적하는 말도 나왔는데요. 한 트위터 이용자는 청와대랑 국회가 숫자 놀이를 하나 보다. 2를 제안하니 새누리당이 3을 제시하고 청와대는 다시 5를 내미는 식으로 말이다라고 비꼬아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청와대 오자회담 역제안은 국정원 이슈를 두고 대통령이 야당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민생 정치를 위해 만난다는 명분을 강조하고자 하는 일종의 물타기 아닐까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박 대통령의 제안을 반기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박영선 의원은 청와대의 오자회담 제의는 여왕님 주재회의에 야당을 들러리 세우겠다는 모략입니다. 7년 전인가요? 참여정부 때도 대통령이 박근혜 당시 야당 대표를 단독으로 만났는데 이는 상대를 존중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번 제안이 야당으로서는 아쉽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일단 민주당은 일단 거부했습니다. 이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한길 대표가 당초 제안한 1:1 영수회담 수용을 청와대에 거듭 촉구했는데요. 전 원내대표의 입장 발표는 오자회담에 대해 사실상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오자회담 거부를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 유명 트위터리어는 전 원내대표가 영수회담 우선 입장을 밝힌 건 청와대의 오자회담 제안을 국정원 사건에 대한 물타기 성격이 짙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대표까지 포함한 오자회담으로 가게 되면 구도가 여야에서 청와대 대 국회로 바뀌게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가죠. 지난 7월부터 PC방 음식점 등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택시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저도 이 뉴스 봤어요.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택시를 포함한 여객 자동차 안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발의는 택시 안에서의 그 흡연을 금지해 간접 흡연의 피해를 막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현행법은 16인승 이상 여객용 차량이 한해 기사는 50만 원 이하, 승객은 10만 원 이하의 흡연 과태료를 물리는데요. 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6인승 미만 차량에도 과태료를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트위터에서는 찬반 의견이 오갔는데요. 비흡연자들은 건강 등의 이유를 들어 민 의원의 택시 금연법 발의를 반겼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간혹 택시 안에 남아있는 담배 냄새 때문에 불편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조금은 편해질 수 있겠다고 기대했습니다. 반면 흡연자들은 PC방 음식점에 이어 택시 등 여객 자동차 안에서도 흡연할 수 없게 될 조짐이 보이자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행복 추구권을 내세워 택시 금연법이 통과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흡연자들과 확연한 온도차를 보였는데요. 한 유명 트위터리어는 요즘 금연구역만 줄지어 지정하는 분위기인데 동시에 흡연구역도 지정해줘야 흡연자들도 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골초이 입장에서 코멘트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자, 오늘 탈탈 인터뷰에서는 청와대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청와대발 뉴스가 상당히 많았죠.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일부 수석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서 국기를 흔드는 일이다.
이렇게 아주 강도 높은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또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서 원내 대표까지 포함하는 오자회담을 열자고 역제안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거부를 한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자, 오늘은 한번 이 청와대 의중이 뭔지, 그다음에 전략이 뭔지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전화 연결할 분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십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장관님. 네. 좀 일단 좀 차례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김기춘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일부 수석을 이제 그 새로 임명을 했는데요. 이게 네. 그 출범한 지 6개월 만에 이루어진 인사거든요. 이 인사의 행간에 어떤 뜻이 담겨 있다고 읽고 계십니까, 장관님께서는? 글쎄, 행간에 숨어 있는 뜻을 말씀하시면 뭐 여러 가지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우선 이번 인사는 뭐 저로서는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고요. 아, 예. 네, 왜 그러냐 하면 이 허태열 실장 그 체제 진용이 네. 워낙 약체였다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몇 달 동안 그 대통령을 보고자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고, 그래서 저 팀 가지고 연말까지 버틸 수 있나 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했던 사람인데, 네. 또 근래에는 그 인사 관련해가지고 잡음이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렇게 되면 저 진영은 오래 못 가겠다 그런 판단을 했고, 바꿀 테면 예. 9월 정기국회 시작되기 전에 바꿔주는 게 좋은데, 아하. 대통령의 성격을 봐서 이렇게 기민하게 인사 조치를 하려나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 빨리 바꾸네요. 예. 네. 그리고 예. 대통령들은 항상 이제 취임을 하면 예. 늘 이게 내각에다 힘을 실어주고 싶어 합니다. 아. 장관들이 책임을 지고 국정을 이끌어라. 네. 청와대 비서실은 너무 강력하게 간섭하지 마라.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네. 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취임하고 제 경험으로는 한 3개월이 걸리는데요. 예. 3개월이 지나면서 내각에 대해서 실망을 자꾸 하게 됩니다. 왜 업무 추진이 이 모양이냐? 대통령의 뜻을 예.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다든지 예. 또는 업무 추진하는 자세가 소극적이라든지 예.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 기대에 늘 못 미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대통령은 이제 청와대가 좀 강력하게 독려를 해야 되겠다 예. 하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예. 그렇게 보면 지금 대통령이 취임한 지는 6개월이 됐으나 정부를 형성하는데 2달 걸렸잖아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이 정부도 지금 석 달 남짓 일을 한 건데 예. 역시 대통령이 많이 실망을 하고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청와대 진영을 조금 더 유능하고 더 강력한 그런 집행 능력과 의지가 있는 네. 이런 팀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근데 거기서 왜 하필 김기춘일까? 이렇게 이제 그 의문부호를 찍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네. 대개 추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하다 보면 우선 뭐 언론에도 그런 보도가 일부 났던 것 같던데요. 우선 김기춘 실장은 네. 그 검사로 출발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사법부 출신이고 원래 그죠? 예. 예, 근데 법무장관을 지내서 행정부 경험도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은 3선이죠 아마. 예, 그렇습니다. 3선 의원을 지내서 입법부 경험도 많고. 예. 그러니까 사법, 행정, 입법부를 차례로 경험한. 말하자면 그런 점에서 경험적 지식이 풍부한. 네. 그런 노련한 어떤 정치인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노련미랄까. 예, 그런 경험과 식견에 상당히 그 신뢰를 보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뭐 이 7인회 뭐 멤버라면서요. 예. 그러면 박 대통령하고 그동안 여러 차례 교감을 했을 것이고 네. 그런 교감을 통해서 대통령의 의중 생각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분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런 점도 많이 작용했을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그 김기춘 실장이 과거 공직에 있을 때 예. 이 개인 관련 무슨 비리라든지 그런 의혹이 있어본 일이 별로 없죠 아마. 예. 비교적 자기 관리를 깨끗하게 한 분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런 점도 대통령 높이 평가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 어쨌든 한마디로 하면 네. 대통령이 조금 마음 편하게 의지할 수 있는 예,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은 짐작은 가요. 그런데 좀 정치적인 그 비판 세력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이 초원복집 사건의 주역 아닙니까?
예. 그것이 이른바 이제 그 1992년 대선 때 관권 선거를 네네. 모의하다가 예. 걸린 사건인데 그 지역 감정을 부추겨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죠. 했던 거죠 그때.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지금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이 불거져서 지금 이 전국이 이렇게 혼미한 상황인데 그런 예. 사람 예. 어떻게 예. 비서실장으로 앉힐 수 있느냐. 이게 하나가 있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그 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법무장관을 할 때가 이제 91년이었는데 이때 참으로 많은 시국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 예. 그 뭐 이래서 그 학생이 그러니까 그 사망을 하는 일도 있었고 예. 그렇죠. 이때 아주 그러니까 공안몰이가 많았었는데 그때 법무장관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이런 점을 볼 때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이게 지금 강공 코드로 지금 탑재가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거든요. 네, 뭐 그런 전망을 하는 것도 뭐 당연하겠죠. 우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목이 그게 이제 이번 비서실장 청와대 개편의 이제 상징성인데요. 네. 이제 이 굉장히 이런 고위 공직자를 바꿀 때는 그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절실한 과제 중에 하나가 예. 민주주의를 발전 심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시대적 과제예요. 예. 그렇게 보면 김기춘 실장의 전력, 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뭐 네. 공안검사 출신이고 30 때 뭐 중앙정보부의 대공 수사국장을 지냈다든지, 네. 그렇죠. 뭐 유신헌법 초안에 참여했다든지, 그렇죠. 예. 부산복지 사건 등등 이런 경력, 이런 전력이 이런 한국 사회의 시대적 과제하고 부딪히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상징성면에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네. 네, 더군다나 지금은 당장 원내 127개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인 민주당이 예. 지금 정권이 민주주의를 유린한다고 규탄하면서 시청 앞 광장에 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으로 볼 때도 네. 이게 적절한 인사냐, 네. 상징성 면에서 그런 문제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네.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상징성은 이분이 물론 경험이 풍부한 정치인인 건 인정하지만 네. 과연 미래지향적 인물이냐 네.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미래지향적이냐? 예.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소위 산업사회의 모델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해 왔는데 네. 이게 이미 한계에 부딪힌 건 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미래지향적인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서 국정을 끌고 가야 되는데 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과연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과연 얼마나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생길 수 있거든요. 네네.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상징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이분이 개인적으로 저는 뭐 좀 아는 분이잖아요. 예. 네, 근데 저는 뭐 참 인품이 훌륭한 분이라고 평소 생각을 했어요. 경력이 어떻게든 간에. 예. 다만 이분이 살아온 생애로 보면 네. 권위주의적인 체제나 문화에 익숙해 있는 분 아니냐는 거죠. 예. 예,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자칫하면 어떤 집단 사고, 예, 청와대 비서실과 대통령이 집단 사고에 빠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아하, 예. 예, 대통령은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같은 고위 참모를 통해서 네. 자신의 판단을 끊임없이 검증을 받고 보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이 신이 아닌 이상 예.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잘못 보고를 받을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정직하지 않은 보고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 경험을 보면. 네. 관료들이라는 게 자기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정직하지 않은 보고를 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 다 대통령 비서실의 실장이나 수석들이 그런 걸 다 대통령한테 챙겨드려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 자칫하면 그런 대통령의 판단이나 생각을 검증하고 또 때로는 수정하고 때로는 보완하는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집단 사고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점도 걱정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혹시 장관님 박근혜 대통령이 좀 이 조급증에 빠져 있다라는 생각 혹시 안 하세요? 지금? 저는 조급증이라고까지는 얘기하기 좀 빠를지 몰라도 예. 그 조금 초조해 하는 것 같은 건 느꼈어요. 그렇죠. 예. 네, 이제 취임하고 6개월, 정부가 일 시작하지는 3개월 남짓. 지금은 그렇지만 이제 얼마 전까지 3개월밖에 안 됐을 시점에서도 이 성과를 왜 못 내느냐고 그렇죠. 막 채근하는 하는 모습을 몇 번 보였잖아요. 예. 그걸 보면 벌써 저렇게 성과를 재촉을 하면
아랫사람들이 이제 앞으로는 그럼 성과 위주의 보고를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럼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성과 위주의 보고서를 만드는 건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관료들은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원래 과거에도 많이 그런 경우 있었고. 숫자라고 하는 것은 노름이죠, 노름. 숫자.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너무 지금부터 저렇게 막 성과를 다그치는 걸 보면 뭔가 조금 쫓기는 것 같은 심정을 갖는 거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걸 좀 느낀 게 크게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국정 초반에 모든 것을 몰아서 해야 된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에 견져서 보면은 이번에 미래전략수석이 교체가 됐는데 그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그것이 왜 창조경제 성과 없냐, 고용률 70% 왜 성과 없냐. 이런 데 대한 어떤 질책성이라고 본다면 결국은 거기서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주의에 빠져 있고 그래서 초조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예. 이 대통령이 국민의 선거로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취임 첫 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네네네. 중요한 걸 다 취임 첫 해에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취임 첫 해에 다 성과를 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취임 첫 해에 국민들을 향해서 내가 5년 동안에 뭘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는 이렇습니다 하는 걸 국민에게 보고를 해서 그죠? 예, 그럼 국민의 동의를 얻고 그걸 하나하나 정책화해서 추진하는 시작하는 그런 의미의 첫 해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창조 경제 말씀하셨지만 경제만이 아니라 국정 모든 분야에 지금 창조성을 필요로 하는 시대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식은 정확한데 이게 창조라는 게 대통령이 창조하라고 요구한다고 관료가 금방 창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창조 누구나 다 하죠. 글쎄요. 그러니까 이 창조라는 게 또 이루어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창조성을 막 몇 달 안에 요구를 한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 좀 무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초조해하고 있다면 여기서 유추를 할 수 있는 게 야당이라든지 정치적 비판 세력이 국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이른바 국정의 일방통행성, 돌파형 일방통행성으로 귀착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렇죠. 그런데 야당이 대통령이 뭘 이제 나라를 위해서 뭘 열심히 고민한 끝에 뭐 하려고 그러면 늘 발목을 잡는다는 생각은 꼭 뭐 박근혜 대통령 꼭 그런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도 대통령들이 거의 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오랜 야당 투사로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분들도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는 늘 야당에 발목 잡는다고 원망을 했어요. 이게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는데, 근데 어쨌거나 이번에 대통령이 청와대 그 실장이나 수석비서관 인사 개편을 통해서 보내는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도 들어가더라고요. 뭐냐 하면 이게 야당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민주사회라는 건 갈등이 다양하게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민주적 방식으로 통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국가주의적인 방식으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통합하는 것은 민주적인 통합이 아니고 그 사회적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일이고 시간이 걸리고 힘들어도 민주적 방식으로 이걸 통합해내는 거잖아요. 이걸 하는 것이 정당과 국회가 하는 거죠, 주로.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을 대통령이 발목을 잡는다고 보기 시작하면 그거 생략하고 싶겠죠. 그렇죠. 자기 나쁜 뜻에서 그런 게 아니라 말하자면 국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싶은 욕심으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CEO 마인드를 가진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을 낭비라고 보고 안 하고 싶어 했고. 그렇죠? CEO로 보면 그 낭비거든요. 그렇죠. 근데 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CEO 출신이 아니니까 좀 더 국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싶은데 정당과 국회가 이걸 못하게 한다. 발목을 잡는다. 라고 생각하면 가능한 한 그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단축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든지 좀 국정을 좀 밀어붙여가지고 그렇죠? 끌고 가려고 하는 생각을 함직한데
만약에 그렇다면요. 예. 대통령이 선거 때 국민에게 약속하는 국민 대통합은 이건 예. 물 건너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이건 통합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제가 그 대선 당시에도 박근혜 당시 후보가 얘기하는 국민 대통합의 개념이 뭐냐? 네. 개념을 밝히지 않았거든요. 네네. 제가 그런 의문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일이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하면 대통령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국민 대통합이라는 것은 어떤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이 좀 믿고 따라주는 그렇죠. 예. 이런 것을 의미했던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지금 그렇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우리는 지금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 즉 국민의 대표를 직접 선출해서 대신 국가를 운영하라고 맡긴 거잖아요. 예. 그러면 국정을 운영하는 국가를 통치하는 것은 대통령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입법부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한쪽에 행정권, 한쪽 입법권을 준 거 아니에요, 국민이. 네네네. 그러니까 국회도 중요한 통치 기구거든요. 국가는 대통령 혼자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예. 특히 민주주의 국가는 예. 법과 제도로 국정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법은 누가 만듭니까? 국회에서 만들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음. 그런 그 국회의 권능이나 음. 그 정당의 역할을 좀 어떻게 가볍게 본다든지 예. 그걸 다른 방식으로 누르면서 국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보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자, 대야 관계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니기를 바라고 예. 또 그런 생각이 아니라고 저는 지금 믿고 싶은 사람인데요. 예. 네. 그 대야 관계는 그렇다고 치고 그 네. 혹시 사회 부문이나 이런 데서 공안 바람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예. 김기춘 실장이 과거 공안검사 출신이고 30 때 중앙정보부라는 그 무서운 기관에 대공수사국장을 했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장관 시절에 많은 시국 사건이 있었다라는 예. 그 기억 때문에 예. 공안몰이를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 건 이해하지만 네. 지금 시대가 예. 권위주의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는 시대입니다. 이미 그거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네. MB 정부 때는 좀 있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했지만 예. 안 되죠. 그렇죠, 물론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왜 이제 역사를 좀 길게 보면 늘 단기적인 반동들은 조금씩 있었잖아요. 아하. 예, 저게 그렇죠. 대세를 바꾸지는 못하거든요. 단기적인 반동. 아유, 좋은 편이신 것 같아요. 단기적인. 네. 예, 맞아요. 지금은 예. 뭐 정부 안에 예. 그런 과거 권위주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예. 그것을 효율적인 국정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그걸 추진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완강한 국민적 저항을 받을 테니까요. 그렇죠. 예. 그건 용납 안 합니다. 우리가 예. 그걸 용납 안 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의 참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고 피를 흘렸어요. 예.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아, 그럼요. 예. 자, 그러면 그 대야 관계를 좀 전에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읽으십니까? 자, 청와대에서 어제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 오자회담으로 맞받아쳤어요. 이건 어떻게 읽으십니까, 장관님? 그 참 저는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예. 이제 과거에도 예. 야당 쪽에서 영수회담을 제안을 하면 네. 청와대는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뭐 좋은 일이 아니니까. 예. 되게 야당이 대통령한테 여야 영수회담 하자고 제의할 때는 큰 정치적 쟁점이 있을 때 아니에요.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이 이렇게 쏙 좋지 편치 않죠. 그러니까 청와대 모시는 사람들은 대통령을 가능한 한 야당 대표하고 마주 앉지 않게 하고 싶어하는 심정이 있고 예. 또 하나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의상이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급이 달라 이런 거죠. 예. 격이 다르다. 예. 그래서 마주 앉는 것을 또 바람직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어요. 예. 그렇긴 한데 예. 어쨌거나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27개의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이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이끄는 이 정권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고 주장하면서 예. 장애투쟁을 전개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야당 대표가 예. 단독회담을 제안했죠. 예. 그것을 이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3자 회담으로 이제 수정한 네,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심지어 여당 대표도 3자 회담을 하자고 했는데 예. 그래서 청와대가 5자 회담을 하자고 해버리면 예. 이것은 정치 도의적으로도 이거는 온당치 않은 일이고 아. 실질적으로도 야당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표시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이거는 민주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예. 현재의 민주당 대표 김한길 대표가 뭐 어떤 분이든 예. 당내에서 뭐 어떤 영향력과 뭐 통제력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제일 야당의 대표잖아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예우를 해야 됩니다. 아. 마땅히 예우해야 되죠.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만이 통치기구가 아니에요. 네. 국회의원 개개인이 통치기구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27명의 통치기구가 속한 정당의 대표인데 예. 그 국민의 대표 아니에요. 그분들도. 예. 그게 국민에 대한 그래서 정중하게 얘기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고 도리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서 국기를 그러니까 흔드는 일이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네. 일이다. 이렇게 아주 세게 발언을 했는데 네. 이게 지금 야당이라 이런 데서 이게 지금 그 검찰에 그 수사 지침 내린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요. 예. 저는 그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말한 지금 그 국기를 흔드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건 저는 아주 옳은 말이라고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 국가기록원에 당연히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비밀 문서 아닙니까 그게. 네. 이게 지금 증발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한쪽에서는 당초에 안 넘겼다고 주장을 하고 그렇죠. 한쪽에서는 넘겼는데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진실을 밝혀야만 되는데 없다는 게 증명됐으면 예. 진실을 누가 밝힙니까? 이건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대통령 지시가 있든 없든 의중이 어떻든 저는 이건 검찰이 수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특검 수사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예. 그게 야당이 납득할 수 없을 때는 뭐 특검도 주장할 수 있겠지만은 네. 일단 그건 검찰 수사에 맡겨놔도 그 정도는 검찰이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다만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가기록원에 당연히 있어야 될 그 대화록이라는 국가기밀문서가 없는 것만이 국기를 흔드는 일이냐는 거예요. 예. 만약에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것도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지금 의혹이 제기된 것처럼 새누리당이 선거 때 예. 그 기록을 미리 보고 예. 그걸로 선거에 이용을 했다는 의혹도 지금 제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예. 그것도 만약에 사실로 규명되는 경우에는 그것 또한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대통령이 예. 어떻게 기록이 없어진 것만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아하. 그렇죠. 똑같은 잣대로 그쪽도 얘기를 했어야죠. 예.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는 박 대통령이 평소 그렇게 강조하는 원칙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원칙이냐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원칙이라는 것은 예. 거의 모든 경우에 적용하는 어떤 하나의 법칙 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 그 원칙이 뭐냐는 의문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대통령이 다른 국기 흔드는 일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이 총평에 해당하는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장관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경계해야 할 함정이 있다면 그걸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함정이 하도 많아서. 함정이 많습니까? 네? 함정이 많습니까? 함정이 많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추상적인데요. 예. 이제 그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인간은 누구나 원형 체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예. 저는 박 대통령이 때때로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나 시대의 흐름하고 잘 안 맞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네. 그것이 저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냥 지난 세월 우리가 같은 서울 하늘에서 호흡을 하고 살았는데 네. 그렇지 어떻게 상황이 저렇게 우리하고 다를까 하는 음. 의문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네. 네, 보면 저것이 결국 원형 체험 때문이 아니냐. 아하.
감수성이 예민하던 10대 18년을 청와대에서 보냈잖아요. 예. 그 시절에 아버지이자 대통령인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 방식이 어땠습니까? 뭐 설명할 필요 없죠. 그렇죠. 예. 네, 그런 원형 체험이 예. 상당히 영향을 준다는 점 하나. 예.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참 가족적으로 그런 끔찍한 불행을 겪고 그걸 정신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렇죠. 극복해내고 오늘날 저 위치에 간 것은 정말 초인적인 능력입니다. 예. 그 누구라도 찬탄에 맞이하나 만한 초인적 능력이면 틀림이 없는데 예. 한 20년 가까운 세월을 거의 은둔 생활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예. 사회적 맥락을 많이 잃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하. 예. 그렇죠? 국가 지도자는 사회 속에서 성장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스러운데 그렇죠. 예. 박 대통령은 그런 가족적인 비극 때문에 사회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원형 체험이 그렇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본인이 굉장히 평소에 경계해야 됩니다. 그 함정에서 못 나오면 예. 개인도 불행해지고 나라도 불행해질 수 있거든요. 예. 저는 그게 가장 근원적이고 어떻게 보면 빠져나오기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 함정이다. 저는 평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추상적이죠? 아닙니다. 충분히 네. 구체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들도 그 지금 장관님께서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네, 매주 수요일에 고정 코너 이 격주로 두 개로 나눠서 진행을 해드렸었죠. 이 장윤선 기자의 소소한 특종, 그다음에 이 김대호 기자의 연예가 키워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진행을 해드렸는데 연예가 키워드는 지난주로 여러분들께 고별 인사를 드렸고요. 이 수요일 고정 코너를 새로 편제를 했습니다. 뭐냐면 지금 전국이다 보니까 이 정치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그다음에 폭넓게 접근해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 하에 이 토크 코너를 다시 편제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이탈남이 지난해에 전방위 토크를 운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편제를 해놓고 보니까 아주 공교롭게 됐습니다. 지난해 전방위 토크 때는 김성식 전 의원과 진중권 교수에서 전부 다 남성 일색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또 여성 일색으로 두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자, 그 주인공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죠. 먼저 이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께서 이 매주 수요일에 나오셔서 아주 팔딱팔딱 뛰는 정가의 생생한 이야기를 육성을 통해서 전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네, 지금 제 소개 말씀에 뭐 전적으로 동의하시죠? 팔딱팔딱 뛰는 이야기를 육성으로 전해드린다. 그럼 육성으로 전하지 않으면 몸으로 전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네. 팔딱팔딱 생생한 내용을 재밌게 그리고 진지하게 네. 내용 있게 네. 우리 그 사회자님을 통해서 네.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방점은 팔딱팔딱에 찍으셔야 됩니다. 상당히 이게 압박인 걸 아시죠? 네. 어깨가 무겁습니다. 부담 주지 마세요. 네. 네. 그리고 이 매주 수요일에 이 소소한 특종으로 여러분을 찾아뵀던 분이죠. 이 오마이뉴스의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네, 뭐 맨날 봤기 때문에 반갑다는 얘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아니 제가 어제 그 드디어 서영교 의원과 제가 함께 정치 뉴스를 함께 다루기로 했다라는 글을 올렸더니 전 깜짝 놀랐어요. 막 쫙 올라오면서 트위터에? 예, 트위터에 서영교 의원이 저는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몰랐거든요. 저보다 팔로우 수가 적어요. 진짜요? 굉장히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분의 저 인기의 비결이 어딨나. 저는 사실 평소에 이제 국회에서 보면 굉장히 에너자이저예요. 되게 재밌으신 분으로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그 정평이 나 있는데 이 굉장히 진지한 프로 아닙니까? 이털남이라는 프로가. 이 진지한 프로에서 이걸 얼마나 코믹하게 갖고 갈까. 아니, 전 코믹에 너무 그렇게 목매지 마세요. 근데 굉장히 저는 기대가 큽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러세요? 저는 인간적이고 생각보다 인기 많다니까요. 많고 저를 섭외한 이유는 장사가 될 것 같으니까 섭외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저는 그 내용도 아주 좋아요. 법사위에서 요즘
솔직히 말해서 CCTV 내용 있죠. 네. 예. 이상규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몇 번 이야기한 거. 네. 요 내용이 실제로는 법사위에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겁니다. 예, 그 원세훈 공소장을 보고 김용판 공소장을 보잖아요. 네. 이게 수천 페이지에 달해요. 근데 저희가 뒤에 보니까 CCTV 장면을 이 검찰이 하여간 은근히 딱 붙여놓은 거예요.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게. CCTV 장면이 쫙 있고 그것을 시간대별로 이 그 CCTV에 녹음된 내용 있잖아요. 녹취된 그렇죠. 내용이 예. 그걸 거기서 다 쳐놨어요. 그래서 검찰이 뒤에 붙여놨다고요. 그래서 그걸 법사위에서 기관 보고할 때 저희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것을 그 내용을 가지고 너무나 완전 데이트였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지니고 있다가 국정조사 때 쓴 거죠. 제가 내용이 아주 꽤 있는 의원입니다. 예, 네. 네. 첫 일성이 잡벅이었습니다. 아무튼 소개 말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수요일 고정 코너의 이름은 서용교 장윤선의 정치 톡톡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줄여서 서장톡이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코너명 마음에 드십니까, 의원님?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요. 네. 예, 서장 톡의 톡은 누가 제안한 거죠? 서영교 의원이 제안. 자, 제 2차 잡벅이 지금. 정봉주 의원님하고 살짝 비슷해요. 잡봉류. 그런데 이제 그 잡벅 하시는 건 좋은데 잡벅에 이제 그만큼의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팔딱팔딱 뛰는 이야기. 아셨죠, 의원님? 네, 저는 뻑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뭐 정봉주 의원을 제가 너무 좋아하고요.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검찰 조사로 발목을 묶은 그 정권에 대한 분노가 저는 많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봉주 의원이 많이 썼던 깔때기라고 하는 말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잡벅보다는 정봉주 의원이 썼던 것을 제가 다시 널리 퍼뜨린다는 의미에서 깔때기로 해주십시오. 싫어요. 잡벅으로 할래요. 네. 자, 본격적인 한번 토크에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의원님 지금 계속 장애투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요. 근데 얼굴이 하나도 안 타셨네요. 저요? 네, 선크림 바르셨나 봐요. 장외 투쟁을 사실 지난 3일에 한번 대규모 집회를 국민대회로 했는데요. 정말 신기한 건 햇볕이 막 내리쬐야 사람들이 더워서 힘이 들 텐데 그러지 않고 저희가 하라고 그러는지 하늘이 적당하게 그늘이 지고요. 중간에 사실은 저희는 아무도 우비를 준비 안 했어요. 사실 비가 오리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중간에 제가 진행자였잖아요. 그때. 근데 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야, 이 비가 떨어지면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어떻게 할까? 사실 조금 걱정됐는데 비가 살짝 떨어져서 이 그 더운 길을 싹 가셔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날 국민보고대회를 약 3만 명 모여서 하는 자리가 아주 선선했다, 시원했다 그랬던 것 같아요. 하늘의 그래서 뜻이다, 장애투쟁. 예, 하늘의 뜻이고, 예,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하늘에서 그 어마어마한 천둥 번개가 쳤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하늘이 좀 화가 났다 이런 생각. 저희가 장애 집회할 때 살짝 비를 뿌려서 시원함을 더해주고 그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오자회담을 제안한 이상한 짓을 하니까 하늘이 화가 나서 저희 점심 시청 근처에서 점심 먹고 있는데요. 저기 불이 나가더라고요. 그 음식점에서. 한정식 집에서 불이 나가는데 그 한정식 집 주인 왈 자기 이렇게 불나간 적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많이 노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쭤본 이유가 어제 그 국정조사 이제 그 정상화에 대충 합의를 도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하고?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도 계속 고입니까? 당연히 아니 국정조사에 합의를 하면 장외투쟁을 안 하고 이게 아니고요. 지금은 양날개입니다. 저희가 국회에서 사실은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자고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근데 새누리당이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소집이 요구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회 일도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을지로위원회에서 어마어마한 그 많은 민생 챙기기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국민에게 알려나가는 작업들을 같이 하기 위해서 장외투쟁으로 국민과 힘을 합치는 거기 때문에요.
이 그 국정조사 증인 채택과 관련한 잠정 합의 이 부분은 장외투쟁이라고 하는 양날개를 전혀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김무성, 권영세, 예. 김세, 예. 일명 김세에 대한 합의를 새누리당이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근데 원세훈과 김용파는 굳은자라고 언제나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 과정에서 김무성, 권영세가 어떻게 이 그 국정원을 이용해서 대선에 개입했는가라고 하는 게 과정에서 드러났잖아요. 네. 대화록을 가지고 흔들어댔던 걸 보고 그래서 저희 야당에서는 이 김무성과 권영세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김무성, 권영세가 안 나오면 이 국정조사 의미 없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8일 정도 연장됐잖아요. 예. 우선 연장을 합의한 것에 의미를 두고 그 8일 연장하는 과정까지 김무성, 권영세 나와야만 한다. 이것이 저희들의 요구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민주당 의원님의 말씀이셨고 네. 그 장윤성 기자가 객관적으로 볼 때 네. 장외투쟁 계속 잘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 그 험로가 예상되죠. 사실 이게 바깥으로 나와서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정치인들이. 근데 이제 일단은 보면, 그러니까 그 민주당도 적당히 하고 싶지만 새누리당이 적당히 하게 놔두질 않지 않습니까? 계속 야지를 넣고 뭔가 계속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투쟁을 그냥 반드시 그냥 조만간 접고 들어가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리고 애시당초 이 장외 투쟁을 할 때 김한길 대표가 그러니까 의원총회 하기 전날 서울광장을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 측근들한테. 그러니까 미리? 뭐냐 미리. 그러니까 이거는 소소한 특종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의원총회에서 예. 장외투쟁 결의가 있기 그렇죠. 3일 전? 예, 사흘 전에 네. 미리 좀 알아봐라. 장소를 물색해라.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그 전부터 장외투쟁 결심을 한 것이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굳혔다는 거죠. 그러면 국정원 국조 때문에 나간 거냐? 그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국조에서 일정 정도 타결이 된다 하더라도 김용판 원세훈 김용판에 대한 합의, 그다음에 이제 동행명령 뭐 이런 등등이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장외투쟁을 접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그것이 복선에 깔려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장외투쟁은 김한길의 김한길 트랙이 있다라는 얘기가 정치권 안에 나돌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국정원 국조 트랙이 있고 김한길 트랙이 있는데 이 김한길 트랙은 10월 재보선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이 투쟁을 잘 해야 10월 재보선에서도 민주당이 뭔가 가능성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쉽사리 접기는 어렵다. 그래서 8월 한 달은 아무리 더워도 우리는 텐트 안에서 땀 흘릴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이제 민주당 관계자들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해 박사 국정원 개혁, 그러니까 국회 안에 국정원 개혁 특위를 만드는 것까지를 걸고 아마 8월 내내 민주당은 장외투쟁 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김한길 대표하고 친하세요? 네. 진짜요? 네. 지금 장윤성 기자는 아주 김한길 대표 의지가 상당히 굳건하다라는 식으로 지금 진단을 했는데 네. 저런 진단에 동의하세요? 내몰려서 그 장외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예. 야당을 그렇게 우습게 보시면 안 되고요. 내몰려서 가는 게 아닙니다. 예. 새누리 당을 사실은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죠. 8월 임시국회 요구했고 국정원 조사했는데 휴가 간다고 새누리당이 안 하고 있고 저희가 아주 잘 잡아낸 겁니다. 아니 휴가가 웬 말입니까? 제가 그날 3일 날 대규모 국민 보고 대회에서 가장 큰 구호가 휴가가 웬 말이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도 필요 없습니다. 국정원 국조 잡아놓고 휴가 가는 집단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계속적으로 알려나가야지 되는 거고요. 8월은 국회에서 할 일이 없어요, 실제로. 저희는 법안을 준비하고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정기국회를 준비하고 9월이면 정기국회입니다. 정기국회에는 정부에 있는 문제점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야당의 판이 되는 거죠. 야당만이 아니라 여당 국회의원들도 정부가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찾아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야가 정부를 압박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버릴 수도 없는 카드고 정말 최대한 활용해야지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처럼 정말 3일 전에 시청 광장을 알아보라고 했다는 것을 알아낸 장윤성 기자 정말
취재력이. 훌륭하군요. 취재력이. 근데요, 사실 제가 한 그걸 가지 줄줄이 부는 참 당직자들도 아주 제가 보니까 참 근데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아주 잘 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사실 의원총회 하기 전날이에요. 예. 민초넷 의원, 초선 의원들이 만나셨죠. 그것도 알고 있군요. 만나보죠. 훌륭합니다. 삼계탕을 먹자. 음. 이렇게 해갖고 이제 삼계탕을 먹기로 해가지고 마포에 있는 유명한 삼계탕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서서히 조금씩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의원들이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국정조사 이렇게 합의하면 안 되는데 휴가 갔다는데 왜 한마디 말도 못하고 합의를 해준 거야. 이거 이상하잖아.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휴가 말이 돼요? 그런데 이제 신경민 의원이 와서 또 전해철 의원이 와서 보고를 했죠. 그 잠정 합의에 악마가 숨어 있다. 악마는 또 뭐예요?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안 되겠다. 전부 다 내일 원내대표를 만나자. 원내대표에게 만나자고 안을 넣자. 이렇게 해갖고 의원총회 하기 그렇죠. 전날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원내대표를 만나자고 전화를 했더니 또 금방 만난다는 거예요. 오라고. 그래서 이거 우리는 참 왜냐하면 지도부가 해나가는 일에 막 방해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신중하게 했는데 곧장 만나자고 했고 저희가 얘기하는 걸 원내대표가 사실 다 잘 듣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다음날 의원총회를 곧장 소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장윤선 기자 말씀처럼 저희도 잘 몰랐는데 어제 전병헌 대표께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의원총회를 하기 전에 그 김한길 대표하고 전병헌 대표는 벌써 의원총회에서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이라는 걸 감지했고 그리고 시청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걸 다 합의 보고 그래서 어떤 의견이 나와도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그 정연하게 나갈 수 있다라고 준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8월 한 달에 이 야외로 나오니까 야외가 아니라 장외로 나오니까 좋은 거예요. 국민을 만나기 쉽고요. 그다음에 거기서는 또 을지로위원회에서 어제 같은 게 채무로 시달리는 사람들 힐링 캠프를 만들었는데 네. 사람들이 쉽게 오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이 시청이라고 하는 광장이 참 특이한 거예요. 사람들이 휴가 나들이를 시청광장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만났어요. 대구에서 신혼부부가 어. 서울로 휴가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휴가를 오니까 주로 바다나 네네. 산으로 가는데 대구보다는 서울이 시원하잖아. 경복궁 구경하러 왔다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시청으로 네. 오는 사람들은요. 우선 의식이 좋은 사람들이 시청 그 잔디광장의 의미를 한번 밟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단을 이 이제 국정원 문제 개혁하자는 전단을 나눠주는데 우리보다 더 빨리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건 시청 안에 시청 투어가 있어요. 예, 투어를 있어요. 하고 나오는 분들이 보니까 같이 저기 버스 기다리니까 빨리 버스 타고 이제 시골로 내려가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40대 50대 시골의 어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전단 좀 빨리 달라고 거기 시청 문에서 나오면서 그러면서 좀 제대로 하라고 잘하라고 예. 단돌이 좀 정확히 하라고 진짜 그거 깜짝 놀란 거라서 어디에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곳곳에서 온 것 같아요. 여러 사람. 그러니까 시청을 투어하러 오는 사람들은 일단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 좀 놀랬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전단을 뿌리다가 명동의 롯데백화점 앞으로 갔어요. 네. 근데 사실 조금 다르더라고요. 어. 롯데백화점 거기 앞은 외국인이 많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많고 또 그 좀 가진 분들이 이제 어떻든 쇼핑하러 온 사람들이 많아서 좀 다른데 시청 앞하고는 그래도 잘 받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저희가 토요일 날 이제 아침에 8시부터 출근하라는 거예요. 토요일 날 기자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든 뭐 8시까지 나왔는데 또 전단을 가지고 롯데백화점 앞에 가서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뿌려본 사람이 요구를 하는 거지. 롯데백화점 앞에 토요일 날 아침 9시에 가보세요. 외국인들이 호텔에 있다가 잠시 바람 쐬러 나온 사람밖에 없어. 거기 가서 뿌리라는데 그래도 안 또 뿌려본 사람이 그런 걸 시켜서 안 그래요. 뿌려본 사람이 시키는데 근데 백화점 개장 시간이 10시 아닌가? 오죠? 10시인데 9시가 됐더니 예. 거기 이제 야외 돌다가 예. 백화점 개장 시간 줄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또 명품점 앞에서 예. 그 사람들 나눠주자니 또 좀 그렇고 네. 근데 너무 놀랬던 건 거기 주변에 계신 노점상 어른들이에요. 아. 뜨거운 땡볕인데
뜨거운 커피 탔다며 먹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땀은 막 쏟아지는데 뜨거운 커피 먹고 가라고 5잔이나 타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그거 다 먹고 근데 이제 노점상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좀 먹고 살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거 야당밖에 믿을 사람들 없으니까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곳곳에 다니면 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예. 저는 아까 그 휴가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저도 깔때기 장가를 한번 깔아보면 그 휴가를 제가 처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방송에서. 왜냐하면 제가 그 현장을 목격했거든요. 권성동 간사가 민주당이 국조특위 약간 그 정회하는 사이에 회의하러 들어간 사이에 권성동 간사가 막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7월 말에 휴가 가야지. 날 더운데. 이거 되게 덥잖아요. 회의장 자체가. 그 더운 데서 막 그러면서 휴가 얘기를 계속 공공연하게 했다. 그래서 저 뭔가 수상하다 싶어서 막 취재를 했더니 7월 초부터 휴가 얘기를 했다면서요. 간사한테.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계획적으로 휴가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 전 최경환 원내대표도 이해가 좀 안 됐거든요. 아니 그 국정원 국조특위 열어놓고 휴가 간다? 원내대표가?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보인데 민주당이 거기에 너무 패가 말리는 것은 아니냐. 과하게 패가 말렸다. 이런 비판도 사실은 말린 거 아니라고 좀 아까 의원이 근데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민주당 국회의원은 패가 안 말렸다고 하지만 그거는 민주당을 취재하는 좀 기자 입장에서 말렸었어요. 보면 아니 저는 이제 장애로 나가는 거 내몰려서 나갔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휴가 가는 거 사실 그때 확 터트리지 못한 정청래 의원이 왜 못 터트렸겠어요. 정청래 의원이 사실 그런 얘기 잘하는 사람이고 당당하게 하는 사람인데 어떻든 그 얘기를 못 할 때는 이 국정원 국정조사가 다 무산될까 봐 조마조마하는 그런 뭐 어떻든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런 걸 보면 민주당 의원들 참 괜찮다 이런 생각. 근데 제가 시종일관 민주당에 깔때기를. 대해서도 뭐 뿌리 깊은 불신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러니까 계속 장외투쟁 계속 고합니까라고 여쭤본 이유가 있는데 민주당 전략이 많잖아요. 18대 국회 때만 장외투쟁 몇 번 했습니까? 그죠? 제 기억만 해도 서너 번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아주 멋있게 나왔다가 뒤에 가서는 조용히 그죠? 조용히 아무것도 못 듣고 이상한 이유 대면서 기어 들어갔다는 표현 쓰면 안 되겠죠. 그냥 들어갔잖아요. 민주당 고질병 아니었나요 그거? 저는 사실은 이런 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나왔어요. 나왔는데 저는 원래 바깥 체질이에요. 그래서 즐거워요. 재밌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필요하면 또 국회 정론관 가서 기자회견 해도 되고 비밀 의원총회 하려면 국회 들어가서 또 해도 되고 그리고 또 나와서 국민들 만나고 아주 신이 나요. 그리고 언제 사실 민주당이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그 많은 사람들과 할 수 있었겠으며 그다음에 제야단체들이 민주당 나오길 잘했소라고 하는 얘기 듣는 거 아주 신이 나고 흥이 나요. 근데 그런 거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이냐. 민주당이 계속 밖에서 있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큰 권한과 권력을 국민이 위임했거든요. 위임했을 때는 그 권한으로 기관들의 보고도 듣고 문제점도 찾아내고 그걸 국회 법으로 처리해서 국회의원의 힘으로 해결해내라라고 하는 권한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 권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이번엔 그럼 어느 정도까지 되면 저는 뭐 장외 국회 안에 들어가서 밖으로 안 나온다 이런 것도 아니고 언제나 양날개로 국민 속에서 숨을 쉬어야지 국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밖으로 계속 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미경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4대강 조사 특위가 어제 내려갔습니다. 4대강을 조사하러. 갔더니 원래 6m까지 강을 파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녹조 현상이 생기면서 강 깊이가 26m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의원들이 서로 주고 26m 말이 돼요, 의원님? 이미경 의원님 진짜예요? 라고 했더니 이게 뭐냐면 이게 측정하는 기계가 있다면서요. 쏘면 밑이 닿는 기계가. 그걸 26m나 깊이가 파져가지고 막 파헤쳐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움직이는 의원들은 이 시간에 강도 가고 이 시간에 밖에서 국정원 전단도 뿌리고 그다음에 대외협력위원회는
실제로 제야 단체하고 만나서 어떻게 할까 얘기하고 오늘 11시에 예약돼 있습니다. KBS. 언론이 공정해야 한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시청료 올린다고 하면서 KBS 오늘 항의 방문 있습니다. 항의 방문 있는데 그냥 가는 거 아니고요. 최민희 의원을 비롯해 갖고 미디어 지원 특위가 철저하게 어떻게 공정 보도하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정리해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내일은 MBC 갑니다. 이렇게 각자 모여서 하고 또 우원식 의원하고 더불어서는 채무 힐링 캠프 가고 어제는 KT 그 관계자들이 갑을 관계에서 을로 당하는 부분을 현장 다녀왔고요. 이렇게 여러 군데 근데 다니면서 민주당 의원님들 보면 그렇게 열심히 막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간혹 보면 얼굴이 안 보이는 의원님들도 꽤 되세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렇게 언론 문제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한편으로는 항의 방문도 가지만 한편으로는 또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출연도 하시고 네? 짬짬이도 하고 이런 게 많으니까 민주당의 동력이 안 실린다 이런 비판이 네. 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뭔가 세게 할 것처럼 쫙 포문은 여는데 맞습니다. 항상 뒤가 좀 흐려가지고 네. 이 뭐야 퇴로가 네. 이상해. 그러니까 뭔가 시작을 했으면 끝도 딱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고 해야 이게 민주당에 대한 신뢰 그리고 정당을 믿을만하다라고 사람들이 박수도 보내고 이럴 텐데 맞는 말씀이십니다. 뭔가 시작은 세게 하는데 늘 네. 끝이 흐릿해가지고 사람들이 네. 믿어주기 곤란한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네. 엊그저께인가 비공개 의원총회 있었죠? 네네. 아무개 의원이 무슨 말 했다까지는 제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네네. 분위기를 한번 아주 진짜로 그 100% 사실 모드로 네. 무조건 장애투쟁 열심히 해야 되고 네. 이런 얘기만 나온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예. 좀 전에 그 장윤선 기자가 이야기했던 이른바 땡땡이 치는 의원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이분들도 좀 그 세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어땠습니까? 비공개 의총인데 그걸 자꾸 사실 모드로 저에게 얘기하라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분위기만 전해달라고 말씀. 분위기만. 분위기를 전해달라 그러면서 팔딱팔딱 뛰게 해달라 그러고 우선은 비공개였지만 정말 진지했습니다. 진지하고 치열했습니다. 치열했다는 네. 것은 그만큼 네. 입장이 갈렸다는 얘기를 해석이 되겠죠. 입장이 갈렸죠. 예. 네, 갈린 것도 얘기하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윤선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뒤가 흐려요. 민주당이. 예. 예. 물러. 시작은 창대한데 뒤가 물러요. 예. 그래서 물른 것만 고치면 제가 보기에는 마음도 따뜻하고 성실하고 일도 잘하려고 애쓰고 그래서 뒤에 물른 것만 고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뒤 물른 거를 좀 고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도 좀 고쳐주시고 저희도 이렇게 단도리를 하고 싶습니다. 비공개 의총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실제로는 이제 그 원내대표단이 새누리당 대표단하고 가서 무엇을 합의해 왔냐면요. 연장하는 것을 합의해 왔어요. 그리고 사실은 연장한 처음에 저는 야 잘했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새누리당이 연장을 합의해 주다니 연장해야지 휴가 간다고 못한 거 당연히 연장해야 되고 당연히 요구하지만 새누리당이 그렇게 양심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든 그거를 빼왔더라고요. 그래서 연장의 의미를 뒀고 그다음에 원판이 원세훈 김용판이 안 나오면 동행명령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도 합의를 해왔어요. 합의를 해왔고 그래서 이제 요것이 좀 괜찮다라고 왔는데 이제 의원총회에서 보고를 하고 요 부분 잠정 합의하고 가자라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렸고 잘했네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다가요. 나중에 의원들이 전부 다 얘기하는 거 듣고 거기에 잘못하면 함정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좀 알았어요. 그래서 의원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게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홍준표 때처럼 동행명령 내려봤자 그러니까. 안 나오면 끝 아니냐. 이 부분을 사실은 원내 지도부가 열심히 해온 것을 막 비판 형태는 아니고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김무성 그다음에 권영세가 아니면 이건 안 된다. 이 부분 혹시나 뒤로 안 나오는 걸로 합의해 준 건 아니냐라고 하는 약간의 의구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성호 수석 부대표가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믿으시라. 그리고 우린 그런 거 없다. 예. 김무성과 권영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기한다. 그렇게 하고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이제 얘기는 그거예요. 국조특위 위원들의 이야기는 원세훈은 MB 계열 의원들이 보호하고 있다. 네. 그 다음에 김용판은 최경환 의원 등을 비롯한 TK 쪽에 보호하고 있다. 예, 그렇게 보호하고 있어서 원세훈이 사실은 안 나오지 못할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나오지 못하게 할 거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렇다면 이거 뭐 합의하는 것 자체가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동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야기가 원세훈하고 그 김무성하고 원세훈하고 그다음에 그 김용판이 안 나오는 것처럼 그것이 새누리당의 의도로 확인되는 그 순간 이것은 정확하게 새누리당이 공작 정치하는 것이다. 또 하나라고 정리하고 우리는 과감하게 투쟁으로 가고 그 김무성, 권영세는 특검으로 요구한다라고 하는 합의까지 가게 된 겁니다. 김무성, 권영세를 특검으로 요구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만약에 안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김무성과 권영세가 국정원을 이용해서 대선에 개입하게 된 상황 이런 것을 유출 사건으로 그렇죠. 해서 그런 사건으로 해서 그리고 그전 상황까지 다 모아서 전체 특검으로 가는 것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까지 합의되는 과정 속에 사실은 치열한 얘기가 있었죠. 혹시 이면 합의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서로 밤 한 11시까지 논의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속에서 신뢰를 가졌습니다. 취재를 한 얘기를 좀 보태면 그 사실은 그날 오후부터 그러니까 의총 열리기 전에 한 3시, 4시부터 어떤 소문이 정론관에 돌았냐면 김새를 기간 연장하고 엿바꿔 먹었다라는 소문이 쫙 돌았어요.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가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를 출석시키지 않는 대신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라는 소문이 쫙 돌았어요. 그 제가 누굽니까? 막 보냈죠. 맞아, 사실이야. 그랬더니 막 오두구만요. 아니다. 오해 마시라. 그리고 어떤 의원은 전화해가지고 막 격분해가지고 아니라니까 왜 그래. 화도 내시고 막 이랬는데 일단 이런 거예요. 근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누구죠? 경남지사 홍준표 지사가 안 나왔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 나오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의원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아까 특검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 원세훈, 김용판 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굳은자고 이 사람들은 나오게 해야 되는데 안 나온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있고 그 대신에 김무성, 권영세 같은 경우에는 그 NLL 대화록 유출로 굉장히 알려졌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대선 결과 발표 수서경찰서 수사 발표가 나던 12월 16일 밤 11시에 그 전에 김무성 의원이 선대본부장 자격으로 기자들과 낮에 간담회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곧 수사 발표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관련해서 이제 권영세 당시 상황실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 문자 보내고 수사 발표가 나올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미 민주당이 이 사건 관련해서 고발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고발을 했는데 검찰 수사에서 제대로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은 특검을 통해서 특검을 안 받을 수 없다라는 게 민주당 율사 출신 의원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특검을 통해서 돌파를 하면 된다. 이것은 긴 투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러면 계속 민주당 정청래 간사가 문서 확약을 주장을 했는데 그럼 문서 확약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기자들 사이에서 그런 질문이 나온 거죠. 문서 확약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장외투쟁까지 나왔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문서 확약이 정치 쇼야? 이렇게 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도 사실 말을 세게 못하고 있는 분위기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홍준표 경남지사의 경우를 놓고 보면 뭉개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니까 사실은 이제 새누리당 애당초 얘기했던 것이 그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히 이제 이 법률 가지고 율사들이 많이 싸우는데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증인 및 감정과 네. 관련된 법률 이 두 개 중에서 이제 정당한 사유가 포함되냐 안 되느냐 뭐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특히 이제 증인 관련해서요. 만약에 이제 안 나오면 국회 모독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센 거예요. 국회 모욕죄가. 국회 모욕죄는 저기가 없는 거예요. 실형밖에 없지. 징역형. 5년 이하의 징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걸리면 세게 걸리기 때문에 예. 그날도 홍준표 지사가 여의도 일대에 어슬렁거렸다는 거예요. 아니 왔다는 거예요. 와서 출석을 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잘못 진짜? 걸리 이것도 소소한 특종입니다. 음. 이건 두 개나 하네. 그래서 여하튼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집행 의지인 거죠. 국회의장이 과연 여야 합의로 된 이것을 집행 의지를 가지고 국회 모욕죄를 적용해서 처벌할 의지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건데 민주당에서는 막 주장을 하는데 새누리당에서 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한 거고 문제는 이제 강채영 의장이 7인의 멤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런 민주당의 불타는 의지를 새누리당과 국회의장이 집행할 의지가 있냐 없냐 그거를 국회의장이 집행하도록 만드는 것은 어디에서 힘이 나올 것이냐 결국에는 민주당이 국민한테 호소해서 그거를 돌파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정치권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관계자들이 지사의 나오는 경우 거죠. 같은 경우는 국회 모욕죄로 고발한 건 아니죠 아직. 그렇죠. 그렇죠. 국회 모욕죄로 고발은 안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소소한 특종을 아주 잘하셨고요. 아까도 김한길 대표 얘기도 잘 알았고, 그다음에 요 홍준표 지사 부분이 특종이에요, 특종.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가 와서 진술하겠다고 한 거예요. 와서 진술하겠다고 넣었죠. 왜냐하면 나중에 가면 징역형밖에 없는데 그리고 홍준표 지사가 실제로는 이제 그쪽에다 얘기를 한 거예요. 새누리당 쪽에다. 나도 대표였다 한때. 대표도 했고 원내대표도 다 했고. 근데 굳이 나를 이렇게 그 조사 대상에 넣어야 되겠냐. 와서 진술하게 해야 되겠냐라고 계속 새누리당 쪽에다 압박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새누리당이 빼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고. 왜냐하면 제일 핵심 인물이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 동행 명령을 내리고 나서 이거를 안 하게 되면 국회 모독죄가 되는 거죠. 징역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황스럽지 안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주변 얘기를 넣은 거예요. 넣었는데 그 날이 토요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토요일이었고 언론도 되지 않고 여지껏 안 나온다고 하다가 징역형 상황 되니까 놀래가지고 왔는데 그 상황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은 이미 배는 떠난 뒤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병헌 원내대표나 우리 쪽에서 이 동행 명령이라고 하는 것에 그 증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도 있다. 그것은 그 상황을 생각하는 거죠. 홍준표 지사가 그냥 마구 뭉갠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살아있는 불씨고 마찬가지로 이 증인들도 새누리당이 나오게 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마구 뭉갤 수 없고 마구 뭉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안 나온다라고 하지만 당연히 안 나온다라고 자꾸 해서 안 나오게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오게 해야지 되고 안 나온다. 안 나올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국민의 힘을 얻어야죠. 그래서 저희가 뛰고 있는 거고요. 국민이 대규모로 도와주면 새누리당이 몰리는 거고 박근혜 사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국민 없이 우리끼리 안에 앉아갖고 조물조물하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민주당이 결정적인 순간에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 새누리당이 문서 확약까지 해놓고 안 나온답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동력을 만들어가지고 갈까? 그동안 우리가 봐온 민주당은 그게 아니라 국민을 믿기보다는 국회 안에 있는 새누리당이나 청와대 쪽이나 이쪽하고 짬짬이 하는데 더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짬짬이 하는데 익숙하지는 않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국회의원들이 자꾸 마지막에 힘을 잃을까? 저는 이런 생각해봤는데요. 정봉주 같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마지막에 국회의원이 못 돼요. 검찰이 치고 들어오든 누가 치고 들어오든. 그다음에 어떻든 선봉에 서서 정말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뛰었던 많은 의원들이 국회의원으로 재선되는데 참 어려워요. 저는 그러니까 열심히 뛰고 했던 사람들은
어느 순간엔가 언론도 잘한다 박수 쳐놓고 어느 순간에 탁 내던져 버린다고요. 그러고 나면 지역에 가서는 그래 너 그때 잘 뛰고 잘 놀더라. 지역은 내팽개쳤지. 이런 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뛰고 선봉에도 섰고 검찰의 압력이 오면 그것도 좀 막아주고 그다음에 지역구도 당선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면서도 지역도 챙기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열심히 뛴 의원은 어떻든 공천에서 배제가 되든 뭐가 되든 다음이 어려워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정말 잘난 척한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그 BBK 때 아니면 이명박 때 선봉에 서서 뛰었다고요. 김현미 의원 같은 경우도 열심히 뛰었는데 사실 지금 재선됐지만 한 번 떨어졌을 때 검찰 조사를 하루는 검찰에 가서 조사받고 하루는 변호사 만나고 4년 내내 그 일을 하면서 죽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김현미 의원이요? 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박지원 대표도 마찬가지죠. 지금 박지원 대표 어마어마한 뇌물 받은 것처럼 한때 나왔잖아요. 박근혜 대세론을 쥐고 흔든 사람이 박지원 대표예요. 전 사실 박지원 대표 뽑지 않았었어요. 이런 얘기 여기서 나가면 안 되는데 오늘 큰일 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박근혜 후보를 후보 시절에 네. 그 대세론을 꺾은 사람이에요. 거기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도 나오고 안철수 지지율도 나오고. 근데 곧장 당한다고요. 지금 혼자서 계속 검찰 그 재판 받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요즘 눈 수술도 하고 아프고 그러면서도 하는데 우리는 언젠가 잊어버리고 있다고요. 또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열심히 뛰고 한 사람들은 이 여당과 국정원 무서운 집단이에요. 이 공작들에 의해서 계속 휘둘리고 압력당하고 그런 사람들 좀 보호했으면 좋겠는데 국회의원들이 살 길은 다음 재선을 바라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뛰다가 예. 가서 다른 거 보게 된다고요. 이 못된 짓은 하진 않지만 순하게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계기에 정말 열심히 뛴 사람에게 그 열심히 뛰고 지역구도 갔다 오고 국회에 가서 뛰는 거면 다 같이 잘한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밖에서 뛰고 있는 사람 들어가면은 저 사람 뭐 찌질하네? 이렇게 되면 자기 일은 못해요. 그다음에. 이러면서 다음이 보장되지 않으면 정봉주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날아갔잖아요. 그러면 또 의원님의 말씀은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이 순치되고 있다라고도 얘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러면 순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국민의 순치가 지지와 무슨 말이에요? 순치. 그냥 순하게 길들여진다. 예. 네. 그렇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길들여지기보다는 해야 할 일이 참 많죠. 정말. 네. 그리고 한 번만 한들 어때요? 초선 한 번만 한들 어떻고 더 뛰어야 하는데 언론도 사실은 왜 열심히 장애로 나올 때는 쌈박하게 나오다. 그때 언론이 막 취재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계속 언론이 때려요. 들어갈라 그러지? 들어갈라 그러지가 아니라 나와서 뭐 하고 있냐? 빨리 들어가서 일해라. 응? 뭐 너희 방법도 못 찾고 길도 못 찾지? 계속 그러고 때린다고. 그러니 들어갈 때는 꼬리 내리듯이 들어가는 건데요. 저는 민주당도 바뀌어야죠. 정말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자기의 재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잘하고 할 테니 그 마지막까지 또 힘도 주고 언론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언론 말씀을 하시니까 민주당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보수 언론에 너무 그 짓눌려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지 네, 않습니까? 굉장히 자, 그 오마이뉴스 기자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억하심정이 취재할 좀 때 있죠? 억하심정이 상당히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민주당 내부에 조중동하고 좀 그 정보를 엿바꾸면서 상당히 자기의 파워를 키워가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아쉬울 때는 저 진보 언론을 찾아와요. 거의 우리가 남이가 컨셉으로 이 컨셉으로 찾아와서 진보 언론 기자들한테 하소연하고 아니 이럴 때 말이야 진보 언론이 민주당 도와줘야지 이럴 때 민주당을 까면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래요. 근데 결정적으로 뭔가 중요한 국면에서 국면 전환을 할 때 그럴 땐 딱 조선일보 가서 인터뷰하고 네. 중앙일보 가서 인터뷰하고 네. 또 이제 동아일보 가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경향성은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런 정보 장사를 하는 분들이 계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좀 자괴감을 느끼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저희
업계 동네에 이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는 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기자들이 굉장히 허탈해할 때가 많아요. 아 이럴 때 어떻게 이렇게 하냐 이런 게 좀 있긴 하죠. 근데 그것은 한편에서는 아주 냉정하게 보자면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보 언론이 힘이 없거든요. 네. 이 8대2, 9대1, 9.5대 1인가? 하여튼 굉장히 점점 이 힘이 축소되는 이 진보 언론 진영에서 뭔가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여전히 큰 언론 지형에서 보면 방송 또 신문 이런 데서 보면 힘이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찌됐든 영향력을 활용해야 될 때는 큰 언론을 상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지형도 저는 고질병이고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제가 얘기 꺼내고 장윤선 기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서영교 의원님이 너무너무 고맙네. 이렇게 이탈남에 고정 출연해 주시고. 이 작은 방송에 그렇죠. 아, 정말 고맙습니다, 의원님.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뭐 장윤선 기자가 그 저보고 고정해서 하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도대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작은 언론이 아니라 공정하고 중요한 언론이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윤선 기자가 이제 정보 장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민주당이 대놓고 정보 장사를 당론으로 갖고 있진 절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사해서 남는 것도 없고요. 이제는 저는 공정한 언론이 필요한 거고 국민에게 객관적으로 다가가게 하려면 정보 장사는 어떻든 다시 자기 뒤통수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고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알리고 공식적으로 해나가고 거기에 장윤선 기자처럼 이 소소한 특종을 하듯이 특종들은 찾아내거나 만들어내거나 기사 흐름을 잡아나가는 건 기자의 능력인 거죠. 뭐 정보 장사하는 게 무슨 기자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은 서서 입지가 좁혀지게 될 것이고 제가 보기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런 사람들은 재선을 하고 열심히 뛰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인데요. 그 의원들이 장사 네. 잘했네. 아니 근데 이제 바뀔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걸 견제를 하셔야 돼요, 내부에서. 그럼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20대 총선이죠? 20대 총선에서 재선하면 그건 이탈남 덕이 되는 거죠. 이털남 덕에 된다고요? 아니 이털남 덕에 된다기보다는 어떻든 저는 이털남에 나옴으로써 국회의원은요 언론에 한번 나오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아 그래요? 예, 생각 못 하셨죠? 네. 제가 예를 들면 이제 TV에 나와서 토론을 한번 한다. 예. 중요한 건 잘하죠. 예. 아주 잘해서 예. 동네를 돌아요. 예. 아이고 이렇게 똑똑하고. 어. 저는 이제 저희 지역에서만 43년을 살고 거기서 초중고를 다 나오고 오. 저의 그 총선 모토가 뭐냐면 원래는 민주, 혁신, 통합이 제 모토였는데 저희 집 식구들이 전부 다 저 빨리 내려 그러더니 올린 모토가 중랑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동네 사람들과 밀착된 이슈 중랑의 딸. 예. 그다음에 무슨 초등학교 나왔고요. 무슨 중학교 이걸로 완전히 동네는 정리가 됐는데 영고주의로 결국은 승부를 예, 봤구나. 지역주의와 영고주의 뭐 그다음에 동네주의 뭐 다 털어가지고 예. 했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뽑았더니 저 친구가 가서 말도 잘하더라. 법사위에서 일도 잘하더라. 근데 또 이렇게 이털남을 듣는 이 진보적이거나 의식이 있는 지역 주민들은요. 의원님 거기다 의식까지 있어서 좋아요라고 하면 저는 사실 이털남에 나오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 귀한 일이고요. 좋은 일이고 또 여기서 어떻든 이 중요한 오마이뉴스는 뭐 아주 작은 소소한이 아니라 진보 언론, 공정한 언론의 아주 상징이죠. 대한민국이 잘 갈 수 있는 상징입니다. 외교적 발언까지 하시고. 네. 이렇게. 아니요, 저는 가슴에서 그렇게 근데 제가 놀란 게 여기 우리 시작하기 전까지 직전까지 원내대표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취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전직 들었어요, 그 청와대 그래서. 춘추관장 출신이어서 그러신지 예. 거의 기자처럼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준비를 많이 하니까 재선도 근데- 되지 않을까. 예, 될 겁니다. 그 취재 결과물을 여기서 다 쏟아내야죠.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네, 이제 그 몸 푸는 차원에서 이 풀고 네, 그죠? 한 45분 진행을 했거든요. 원래 네, 이게 좀 네. 배정된 시간이 40분인데 네, 네. 지금 와.
만약에 좀 이게 팔딱팔딱 뛰는 게 있으면 뭐 늘려갈 수 있고 네. 이러면 아니면 좀 줄이기도 제가 그럼 하고. 조금 더 팔딱팔딱 뛰는 걸 하나 말씀드리면 예. 예. 아니 이제 사실은 어제 저희 초선들이 같이 아까 한정식 집에 불이 나갔잖아요. 네. 그런 적 처음이라 그러던데 같이 있으면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임수경 의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국정원 기관 보고 때 갑자기 생중계가 안 됐느냐. 각 언론사들이 생중계해야 하잖아요. 네. 1시간 공개인데 생중계가 안 된 거예요. 그랬죠. 왜 생중계가 안 됐나 알아보니 그 시간 10시 20분에 청와대에서 엠바고를 걸고 모든 생중계를 물리고 있었던 거죠. 국정원 기관 보고를 10시에 하면 1시간 동안 생중계를 해야 하는데 그 생중계도 하지 않을 뿐더러 그 이슈를 10시 20분에 청와대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아주 얄팍한 수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비서실 개편 그거였었나요? 그렇죠. 김기춘 비서실장부터 첫 이렇게 번째. 속보로 내보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린 그 내용을 모르고 네. 그 국정특위위원들이 1시간만 공개했기 때문에 이건 나가야 된다 판단을 하고 언론사 전부 다 생중계해라라고 요구하고 국조를 보이콧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운때가 딱 맞은 거예요. 마침 그 청와대에서 어떻든 물타기로 생중계를 다 물려놓고 있었고 우리가 그 다음에 오후에 생중계하게 된 거잖아요. 네. 생중계하면서 박영선 의원과 정청래 의원의 10분 기조 발언이 다음 탑을 밤늦게까지 장식을 하게 되고 이것은 이제 전체 돌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물었어요. 아니 생중계가 그렇게 청와대에 물려 있는 걸 모르셨습니까, 원내대표님? 이렇게 이렇게 물었더니 모르셨다면 정보 부족이고 아셨는데 대책을 못 세우셨다면 능력 부족입니다.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근데 정말 솔직하게 전병헌 대표님 몰랐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건 정보 부족도 아니고요. 제가 청와대 춘추관장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에서는 생중계를 물리는데 엠바고를 걸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자들에게도 얘기하지 않아요. 생중계 보도국장에게만 연락을 해서 저희 때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남북 정상회담 한다고 갑자기 새벽 4시쯤에 때르릉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더니 청와대입니다. 저 청와대 춘추관장 시절에.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 난 줄 알고 가슴이 털커덕 내려앉았더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새벽 4시에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제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청와대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제 막 덜덜덜 떨면서 청와대를 갔죠. 청와대를 갔더니 홍보수석 그다음에 뭐 이렇게 다 계세요. 그때까지도 얘기를 안 해. 차를 딱 태우고 대통령 관저로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그 남북 정상회담을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낮 10시에 아침 10시에 북하고 동시에 발표하기로 돼 있으니 이거를 세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생중계를 물려놔야 되는데 생중계를 물리는데 방송사에다가 뭐 있다고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생중계를 물리겠어요. 그렇죠. 생중계차가 다 들어와야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기자들에게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실제로 생중계를 담당하는 국장하고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거 사실은 그럼 이제 생중계를 보내죠. 거기는 얘기를 하게 돼요. 이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원내대표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보기엔 이 청와대의 생중계도 그런 식으로 물렸을 것이고 물타기를 하려고 했는데 하늘이 이제 돕는 거예요. 저희가 그 국조를 생중계 안 하면 안 된다라고 보이콧했고 오후로 가서 이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생중계가 다 물리게 된 거죠. 그래서 1시간 국정원 기관 보고 시간에 기조 발언으로 국정원의 문제, 공작이 방송을 타고 나간 거죠. 그래서 그 영향력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계속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니 근데 오자 회담이 정상회담급이에요? 남북? 그거 이상하잖아요. 오자회담 같은 좀 특이한 회담을 제안하는데 그거를 거의 남북 정상회담급 발표 수준으로 만약에 핸들링을 지금 했다면 의원께서 얘기한 거는 그때 10시 20분에 김기춘 등 그쵸. 비서실장 인성 개편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죠. 청와대가 맞아요. 그러네. 남북 정상회담 발표급이야 그게? 그렇죠. 청와대가 김기춘 아이고 참
청와대가 너무 네. 그렇게 세게 그 언론을 쥐고 흔든다 이런 거를 얘기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첨언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말씀 나오니까 그렇지. 아니 영수회담 하자는데 네. 오자회담으로 답을 해주는 사람은 또 도대체 뭡니까? 나는 정말 아까 민주당이 뒤를 흐린다라고 하는 거 충분히 받아들이겠어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127명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리고 대통령 후보에서 48%를 네. 받았다라고 하는 야당의 힘은 국민의 힘을 갖고 있는 건데요.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오자회담으로 바꿔서 넓혔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저는 계속 청와대가 악수를 두고 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는 우리가 좀 전에 이제 탈탈 인터뷰에서 윤여준 전 장관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 그래서 네. 윤여준 전 장관 이야기도 결국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거 국민에 대한 이건 민주당을 떠나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리고 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명쾌하게 정리를 했으니까 그 정도로 하시죠, 의원님? 네. 네. 자,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어땠습니까, 소감이? 의원님? 저요? 예. 제가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많은 내용을 가지고 네. 이 이털남의 요 소중한 시간에 네. 국민에게 국회의원이 그리고 민주당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알려드리는 네.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가볍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정치도 저는 좀 재밌고 그럼요.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엔 좀 더 팔딱팔딱 뛰는 생생한 내용으로 네, 네. 즐겁게 국민 여러분께 시청자 여러분께 다가가고 네, 싶습니다. 화력급으로. 네. 그렇죠. 화력급으로. 네. 자, 장윤선 기자에게 뭐 굳이 소감 안무 네. 여쭤봐도 되겠죠? 네. 자, 네. 여러분 그 서영교 장윤선의 정치 톡톡 첫 시간 꾸며드렸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냉정한 평가를 좀 댓글로 좀 올려주시면 이후 이 정치 톡톡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축소할 것이냐 이거를 뒤에 잘릴 수가 판단하는 준거로 이렇게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서영교 칭찬은 의원님.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시작하는데 네. 희망을 좀 주십시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자, 서영교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장윤선 감사합니다. 기자도 고생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양성은이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 오히려 이 눈과 귀가 갇힌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의 사고 방식에 빠져든다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까 윤여준 전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계해야 될 문제로 이 사회적 맥락과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원래 원형질이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자리가 갖고 있는 특성까지 겹쳐진다면 그것은 독선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이 점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하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들릴지 이조차도 의문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